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덤을 옮기면서 생겼던 일. 그리 두렵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안 무덤에 할아버지를 묻어드리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큰 무덤을 새로 세워 거기 할아버지를 모시게 됐다고 한다. 무덤을 새로 세우니 거기 옛 선조분들 납골단지도 옮겨야 한다. 결국 일정을 제대로 잡고 스님까지 불러 무덤을 아예 옮기게 되었다. 그날은 우리 부모님, 외할머니, 스님까지 넷이서 무덤을 열고 납골단지를 옮겼다고 한다. 오래된 무덤이니 화장한 게 아니라 매장에 묻은 뼈도 나왔다. 조금 무서웠지만 다들 아무 말 않고 유골을 수습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는 두개골이 있었단다. 나름대로 힘이 장사인 우리 아버지가 달라붙어도 안 되고 어머니까지 힘을 보탰지만 끄떡도 안 왔다. 부모는 점점 무서워져 외할머니한테 그냥 무덤을 옮기지 말자고 매달릴 정도였다나. 그때 스님이 나섰다. 그리고 그 두개골의 수를 따르며 말을 걸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집에 모시려는 것 뿐이에요. 걱정 마시고 편히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한참이고 두개골에 건넸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던 두개골이 대굴 굴러나왔다고 한다. 당황한 부모님은 바로 두개골을 납골단지에 넣었다. 그 후 무덤을 옮길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고 한다.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해 내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불빛. 친척들 중 모두 싫어해 고독하게 지내던 A씨라는 분이 계셨다. 나는 중학생 시절 그 A씨가 좋아 자주 그 댁에 놀러갔었다. 그 A씨가 어느 날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교는 교재비나 설비비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조려 팔곤 했다고 한다. 메뚜기는 학생들한테 잡아오게 시켰는데 A씨는 꽤 둔한 편이라 기한이 다 되도록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허락해줬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학교에 들 낯이 없잖아. 당장 나가서 더 잡아. 라고 A씨를 집에서 끌어냈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A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어두운 논에서 메뚜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뿌옇게 비치더란다. 하지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논투성이인데다 그 뒤는 숲이라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불타고 있는 듯 했다. 상당히 큰 불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꽃 색깔이 조금 이상했다. 밝았다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게 다시 빨갛게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다.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A씨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언제까지 메뚜기나 잡고 있는 거야? 라고 A씨에게 소리쳤다. 그게 하고 A씨는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그냥 모닥불이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난 터였다. 집에서 쫓겨난 게 저녁 7시였고 불을 발견한 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불빛이 올라왔던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경찰도 있고 이쯤 되면 뭐가 불타고 있었는지는 다들 알겠지. 거기 있던 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시체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아름다웠어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이야기. 태풍. 전에 슈퍼에서 일할 때 이야기다. 그날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던 터라 오전 내내 태풍이 오기 전에 쇼핑을 해두려는 손님으로 평소보다 붐볐다. 저녁이 지나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자 손님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도 태풍을 뚫고 오는 손님이 있었다.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5-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나는 인사를 하고 계속 바구니를 정리했다. 가게 안으로 돌아가자 그 손님들이 야채 코너 부근에서 걷고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상품을 바라보려 아래쪽을 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부모 자식이 계속 아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걷고만 있었다. 뭐 찾고 있는 것도 아닌지 바구니도 손에 들지 않았다. 혹시 도둑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 두 사람은 생선 코너와 정육 코너를 지나 종업원용 뒷공간에 쓱 들어가 버렸다. 나는 당황해 들어가 두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쪽을 바라봐도 없는 건 매한가지였다. 확실히 들어갔었는데 나는 스스로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다 문득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해봤다. 지쳐서 잘못 봤겠지. 라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도 본 적 있어. 이유는 모르지만 태풍이 불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저쪽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본 직원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꽤 큰 태풍이 올 때만 주의를 주려고 가보면 없어지고 말야. 나도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아줌마한테 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근처 도로에서 어머니랑 딸이 차에 치여 죽었다더라고. 그늘도 오늘처럼 태풍이 불었고 마침 이 슈퍼로 오던 도중이었대. 요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더랬나. 라며 선배가 말했다. 혹시 내가 본 것도 사고당한 모녀의 귀신이었을까? 이미 그 슈퍼는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어 지금도 거기에 그 모녀가 나타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차에서 자는 게 취미였다. 나는 차 안에서 자는 게 취미라.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 돌아다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죠.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복주족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어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도 나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기 주차장에서는 트럭 운전하는 형씨들이 한숨 붙이곤 하는 곳이거든요. 나는 거기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2대 서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곧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갑작스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둔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난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 나는 그대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 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형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시오? 무서웠지?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응? 뭐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못 알아차렸나?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형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DVD를 보고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와 주차장 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DVD를 봤더랍니다. DVD를 다 보고 잠이나 자려 뒷좌석으로 가려다 문득 내 차를 봤는데 차 본넷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본네트에 양손을 대고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형씨는 소름이 끼쳐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형씨 쪽으로 시선을 돌려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긴 한데.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손자국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형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형씨가 뒤쪽에도 기스 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브랜드 엠블럼 위에 작은 돌이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쫙쫙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야? 무섭네, 무서워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내 차를 보고 일반 승용차라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내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내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벅저벅 가장자리 쪽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다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형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고 내가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자던 데로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이 주차장에서 눈을 붙일 때가 잦지만 처음 봤다고 하고 나도 토박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비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전혀 지키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태국 괴담. 1989년 태국 어느 한 마을에 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링은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데 이러한 통증은 무려 일주일간이나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대한 통증은 점차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에서 첫 번째 환영이 보인 것은 눈의 통증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링은 놀이터를 지나다 한 피투성이에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선 하이힐을 신은 한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그것을 엄마에게 말하나 엄마는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링은 산책을 하던 도중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순간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는 환영을 보게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링은 여자에게 오늘 밤 조심하라고 말하나 여자는 링을 미친 여자 취급하고 가버린다. 그러나 그날 밤 링의 마을에선 한 여자의 익사 사건이 발생한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매일 밤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집에만 숨어서 지낸다. 한편 링의 마을엔 매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특히 축제의 절정인 불꽃쇼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링은 꿈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타 죽는 장면을 본다. 링은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제발 축제를 멈출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수입이 걸린 일이라 혹시나 축제가 중단된 것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링과 링의 엄마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다.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타 죽는 참사가 발생한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를 모두 링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마녀라 생각하여 링을 죽이기 위해 그녀 집으로 몰려간다. 링의 엄마는 제발 그만두라고 부르짖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던 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그러나 이미 링은 예전에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시체를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링의 엄마마저 자살을 하고 링의 시체는 그녀의 유언대로 기증되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줄만 알았던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어짐으로써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사건 10년이 지난 후 이러한 링의 이야기를 들은 데니 팽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귀아이라고 한다.
6번째 이야기, 수집가. 나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취미를 지닌 수집가 친구 A가 갑작스레 중병에 걸렸다. 여생이 얼마 남았느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어쩔 도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의사가 말할 정도로 A는 바삐 움직였다. 방에 보관하던 대량의 컬렉션을 묵묵히 꺼내 한동안 바라보고 만져보았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것들을 넣고 봉투에 넣어 쓰레기 처리장에 가져가 버렸다. 나를 포함해 가장 친하던 수집가 동료 5은 그걸 조용히 도왔다. 버리는 것이라고 마구 봉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처분하게 정리해 넣었다. 분리수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재질도 다 따로 나눠 처분했다. 친구가 컬렉션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게는 전해주었다. 그 가치가 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팔거나 업자에게 넘기지도 않고 모두 스스로 버렸다. A가 컬렉션에 가지고 있던 집착은 그 정도였다. 작업을 도와준 수집가 동료들에게 유품 삼아 하나씩 가져가. 다만 처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버려줬으면 좋겠어. 라며 넘겨준 걸 빼면 A의 컬렉션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A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는 정말 드문 것도 몇 있었기에 어쩌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하나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A는 그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직 20대였기에 병의 진행도 그만큼 빨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곧바로 수집가 동료 B가 큰 부상을 당했다. 뭐 운이 나빴겠지 하고 다들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지만 얼마 후 수집가 동료 C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집은 이제 그만두겠다며 컬렉션을 옥션에 올렸다. A한테 받은 것까지 합쳐서 그 컬렉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C는 그걸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상을 당했다. 동료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다 나는 문득 A가 화내고 있는 거 아냐? 라고 말했다. 한동안 큰 부상을 당했었던 B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분명 그런 걸 거야. B는 다치기 전 A한테 받았던 물건을 어느 가게에 팔았었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 물건이 더 희귀해져 엄청난 가격을 불렀기 때문이라나. 그 이야기를 듣자 다들 그러네. 분명 A가 화가 난 걸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7번째 이야기, 예지몽.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이다. 어릴 무렵 우리 옆집에는 A라는 녀석이 살았다. 나와는 그야말로 불알 친구라 매일 같이 학교에 가곤 했다. A는 어째서인지 미래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한참 빠져있던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알려주곤 했다. 어떻게 아는 것인지 신경 쓰여 물어보면 A는 꿈에서 봤어. 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 예지몽 같은 것이었겠지만 그 무렵 나는 어수룩했기에 좋겠다 나도 꿈에서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5학년이 된 해 A는 죽었다. 트럭 뺑소니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A의 장례식은 친척만 모인 채 치러졌기에 나는 A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한동안은 A가 죽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지만 A의 여동생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A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얼마 전 이야기다. 지난 황금 연휴 때 간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애인의 집 앞을 걷고 있는데 애인의 아줌마를 만났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 비군 완전 어른이네. 이제. 가볍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A한테 향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애인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A에게 향을 올리고 또 아줌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득 터벅터벅 걷는 소리가 들려온다. 기 오빠. A의 여동생이었다. A가 죽고 난 후 나는 A의 여동생이 혼자 외로워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A의 여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같이 학교에 가곤 했다. 그 사이 A의 여동생은 자연스레 나를 오빠라고 부르게 됐고 그대로 A의 여동생과 나는 둘이서 잡담을 나눴다. 남자친구는 생겼어? 대학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A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A 뺑소니범은 잡혔어? 아, 괜찮아.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본 것 같은 반응이었다. 나는 더 깊게 캐묻지는 않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에이 말야, 트럭 뺑소니로 죽었었지?
아, A군. 그렇게 말했었구나. 그렇게 말했다니. 무슨 뜻이야? 엄마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변사였던가 그랬다더라고. 사실은 변사, 뇌졸중 같은 거라도 터진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쇼크를 주면 안 된다던가 하는 이유로 트럭에 치였다고 말했던 것 같아. 그런 뺑소니가 아닌 거래. 응. 그렇지만 자세히는 엄마도 잘 몰라.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그날 밤 매일이 신경 쓰여 나는 졸업 앨범과 문집 같은 걸 잔뜩 꺼내 닥치는 대로 읽어봤다. A가 쓴 글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를 설명해보자. 라는 질문 중 A에 관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다. A군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대단해. 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대단해. 조잡한 문장이었지만 그 덕에 떠올랐다. 나는 A와 통학하며 매일 아침 미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고작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나 듣고 싶어 할 뿐이었지만 종종 A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A가 집에서 나왔는데 팔에 붕대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걸었다. 왜 그래? 그거 어제 밤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어. 엥? 불? 어디에? 안 아파? 학교 가는 길 도중에 갈색계 있는 집이 있잖아. 거기야, 거기. 진짜? 보러 가자. 그래. 그래서 둘이 함께 불이 나게 그 집까지 뛰어갔지만 집은 멀쩡하게 거기 서 있었다. 뭐야,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봤다니까.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은 전소했다. 덧붙여 그 불로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 같다. 다친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니 나중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그 개도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 A는 A가 꿈을 통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무렵엔 1999년 7월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대. 라던가 하는 종말론적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나는 A에게 1997년 7월에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하라고 했다. 며칠 뒤 A는 내게 말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시시하네. 그치만 엄청 멋진 게임기 봤다고. 오, 진짜? 알려줘. 결국 우리는 미래를 알아봐야 흥미거리로만 써버린 셈이다. A는 그 후에도 계속 미래 일들을 이야기했달까. 향후 나올 게임기들에 관해 이야기해줬다. 요새 나온 닌텐도 위라던가 닌텐도 DS 같은 이야기도 들었고 마지막에는 엄청 큰 TV에서 공룡이랑 비행기가 뛰쳐나왔다는 소리를 했었다. 언젠가 나올 3D 게임 같은 거겠지. 지금보다 더 미래를 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죽었다. 문집을 손에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A의 사인이 몹시 궁금해졌다. 나는 A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시간 있어? 낮에는 괜찮아. 그럼 오빠가 밥 한번 살게. 나는 반억지로 A의 여동생과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A의 여동생과 교회 아울렛에 가 밥을 먹고 오후 3시쯤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A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A의 여동생이 A가 꾸던 예지몽 이야기를 꺼내 마침 잘 됐다 싶어 이렇게 말해봤다. 예지몽을 꿀 수 있으면 트럭 사고도 좀 알아차리지. 그 녀석도 참. 응. 저기. 응.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응. 오빠. 사실 트럭에 치여 죽은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잠시 텀을 뒀다. A의 여동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나는 오빠랑 같이 방에서 자고 있었어.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오빠는 아직 자고 있어서 나는 혼자 거실로 갔어. 조금 있다. 갑자기 방에서 오빠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 야 하고 엄마가 당황해서 방으로 뛰어갔는데 엄마도 비명을 지르더라고. 놀라서 나도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오빠가 타 죽어 있었어. 라고 여동생이 말했다. 타 죽었다고?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되물었다. 새까맣다고 해야 하나. A의 여동생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도 손이 떨려옴을 느꼈다. 내가 방에서 나오고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려서. 아니야, 고마워.
나도 A가 어떻게 떠난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 나는 그때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 혹시 인체 발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나는 하나 더 물었다. 미안. 하나만 물어볼게. 인체 발화 현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 응.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치 수처럼 변해버렸었다고 나중에 들었거든. 그렇게 잠깐 사이 수처럼.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나와 A의 여동생은 그대로 말 한마디 없이 집까지 돌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A는 예지몽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닐까? 과거 A는 예지몽을 꾸다 본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었었다. 그렇다면 그날 A는 꿈을 꾸다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예지몽을 꾼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람이 단숨에 수치될 정도라니. 도대체 A는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